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질투에는 힘이 없다. 이 기영도 시인의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잎을 보면요, 질투는 나의 힘이란 시가 실려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이 한 구절이 주는 함의가 워낙 커서 이젠 마치 관용구처럼 사용되죠.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고요. 그런데요, 유독 이 질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이 주식을 할 땐 질투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가령 이 많이 오른 종목을 질투에 따라붙으면 고점에 물리게 되고요. 또 투자에 성공한 친구를 질투하면 우정만 깨지게 됩니다. 또 결국 나의 페이스를 잃게 되고요. 질투에는 힘이 없습니다. 적어도 주식에서만큼은요. 7월 1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유승범의 질투.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조금 전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유승범의 질투였습니다. 이 질투. 이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생한데 1992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제가 그때 해운대에 친구들과 놀러 갔었는데 놀다가 이 드라마를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또 방으로 들어갔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진반님, 아내가 여름휴가 계획 세우라는데 제가 이제 본래 주식 수익금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패스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러지 마세요. 이 주식을 남긴 돈으로 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그게 부담이 되고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그냥 미리 가십시오. 미리 가고 이제 나중에 주식 수익금으로 복구한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주외연님, 자꾸 다들 실적도 수익률도 좋다고 하는데 왜 내가 들어가면 그게 고점일까요? 그때가 고점입니다. 이게 실적이 좋다가 밝혀지는 순간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좋을까 말까 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좀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패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4분기 실적까지 좋은 게 다 지금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입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자, 잠시 후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함께하고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930님이 네네. 예전엔 여행 가서 돈만 뿌리고 왔는데 이제는 여행 가면 돈은 뿌리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동기운은 얻어와야겠어요. 돈 기운은 얻어와야겠어요. 이게 이제 신익수 기자의 여행 컨셉트잖아요. 존재 이유죠. 예, 존재 이유잖아요. 존재 이유죠. 예. 예. 기운이라도 얻어오자. 아, 그럼요. 예, 머니투어. 일단 기분이라도 좋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네. 여행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요즘에 코로나 심상치 않죠. 확실하게 맞아요. 거리두기 하시고요. 네. 정부의 방역 지침 잘 따라서 네.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한때 우리가 지난 주만 해도 네. 이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의 어떤 세상에 왔다. 드디어 여행 전문 기자의 그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뭐 일도 없이 막 그냥 그러니까요. 괴로움과 고통이었는데 트래블 버블까지 됐다. 근데 갑자기 아.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깝죠. 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항상 이게 환호성이 오를 때가 제일 조심해야 고점이다. 된다. 네, 투자도 그렇고요. 네. 모든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좋아지려고 딱 할 때 있죠. 네. 그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저도 이게 갑자기 막 1,000명, 2,000명 되니까 갑작스럽게 말이죠. 네. 딱 네. 지금 풀리려고 할 때 딱 좋았던 풀리려고 타이밍에 말이죠. 네. 네. 저도 모 방송국하고 굉장히 협의가 잘 돼서 뭔가를 딱 떠나자. S본부를 떠나자고 분위기를 잡을 때 딱 터진 거죠. 그래서 가을까지 열심히 우리 또
황 PD님 밑에서 네. 예, 머리 숙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역입니다. 어쨌든 막아내야 방역이죠, 됩니다. 방역이죠. 이거 짧게 그럼요. 막아내길 네네. 바라면서 이번 주는 어디로 떠납니까? 아 이번 주는 그래서 말이죠. 네. 여전히 휴가잖아요. 하지만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언택트하면서 약간 저는 이렇게 억지스럽게 좀 붙일게요. 수식어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높아서 못 올라오는 지대가 있어요. 고산? 고산이지요. 고산? 예. 동네 자체가 고산인데 강원도하고도 태백으로 떠나겠습니다. 태백. 여기는 명불허전이죠. 태백을 이렇게 딱 태백 듣는 순간 네. 시원해지는 거 아 같아요. 벌써 시원해지고 그 단어에. 여기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네. 그 태백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30도 구경을 못 해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부산은 이제 어, 눈을 구경 못 하잖아요. 부산 분들이. 쪄 죽는 데다 겨울에 눈이 없는. 네, 눈이 없는. 근데 네. 신익수 기자는 눈을 언제 처음 봤죠? 아 저는 부산에서 한번 봤는데 아, 부산에서 봤어요. 제가 부산에서 눈을 본 날 네. 교통 지옥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아. 교통 지옥. 네. 그런데 우리 태백 시민들은 네. 30도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군요. 30도를 경험해 못한 네. 엄청난 동네다. 네. 네 여기는 그냥 가면 된다. 가면 이거 휴가다. 그렇죠. 네. 그 제가 이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우리 투어는 오늘 색깔에 맞춰서 할 건데 네. 색깔 가기 전에 네. 제가 이 핫플 두 권 찍어드릴게요. 이게 상상 초월 핫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네. 핫플레이스 네. 대한민국에서 기록적인 두 가지 딱 그 포인트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역. 네. 기차역이 어떤 거냐면 추전역이라고 써요. 추전역.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데 예. 해발 855m예요. 기차역이 있는 곳이 해발 855m. 추전역. 추전역. 여기는 그래서 여름에 가도 네. 날로 뗀다는 이야기했습니다. 날로 뗀다. 지금 가도 돼요? 지금 가도 됩니다. 가도 날로 떼요? 가도 입김이 나오고 난로를 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네. 핫플이네요. 핫플이죠. 핫플. 이건 뭐 인싸라면 무조건 가야 되는 어마어마하죠. 추전역. 그리고 하나 더. 네네.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볼 때 말고 네. 제가 이게 주변부로 찍어드리는 건데 용연동굴이라고 하습니다. 용연동굴. 용이 나왔다는 동굴인데 태백 인근. 태백이에요. 태백. 태백. 태백인데 이 용연동굴은 해발 920m. 네. 대한민국에서 예. 동굴 중에 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동굴이다. 시원을 넘어서 춥겠네. 여기 난리가 나는 거죠. 어. 보통 동굴 기온이 15도에서 20도 보는데 그렇죠. 더 낮다고 보셔야 돼요. 10도 여기는 미. 그래서 한여름에도 외투 같은 거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탐험 동굴이라 그래가지고 예. 보통 동굴들은 그냥 가잖아요. 모자 쓰고 가셔야 됩니다. 탐험 모자. 떨어지니까. 앞에서 앞에 딱, 불 나오는 거. 예, 네. 불은 안 나오는데 플라스틱 모자라도 네. 꼭 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두 군데 앞에 근데 이제 번외군요. 이거 번외죠, 번외. 예. 어우. 추전역. 번외가 너무 셌어요. 그러게 추전역은 저도 가보고 싶어요. 여기는 난리죠. 그리고 어. 추전역 가는 곳에 네. 이 기차가 되게 재밌는데 그 백스피를 갑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가다 보면 한번 이렇게. 뒷바꾸고 했다가 예, 가는 건데 체크다운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스위스 가면 융프라우라고 네네. 산악 열차가 있어요. 네. 톱니바퀴로 끼어서 뒤로 약간 갔다가 그런 느낌으로 그 이름이 있는데 산악 열차. 예, 사당 열차인데 네. 있어요. 그 착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체인으로 걸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경사도만 해도 그 스위스 융프라우 거는 한 경사도만 60도. 그러니까 그 가이드분이 이렇게 땅바닥과 입술이 맞을 정도로 기차 바닥하고 네.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네. 설명도 하고. 네. 그 정도의 압권이. 네. 여기도 만만치 않다. 네, 만만치 않은데 오늘 갈 곳은 다르다. 색깔 여행이다. 다르다. 오늘 갈 색깔 곳은 여행. 색깔 여행이다. 태백의 색깔 여행. 그렇죠. 첫 번째 색깔은요. 노랑입니다. 노랑. 노랑. 노랑노랑한 색깔. 강원도 태백과 노랑. 어울리지 않고요. 네. 상상 초월의 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바라기 밭. 태백의 해바라기 밭. 예. 여기가 있는 동네가 되게 재밌어요. 여기가 태백시 네. 황지동에 가면 구와우 마을 9구자에다가 누울 와자 소우자 9마리의 소가 누운 것 같이 굉장히 좀 느릿느릿하면서 아예 한적한 곳이란 그런 뜻인데 네. 이 황지라는 동네 재밌어요. 여기가 이 물의 발원지인데 네. 강의 발원지 어디냐면 강원도에서 어떤 물이 발원을 했냐면 낙동강의 발원지가 여기예요. 황지. 황지. 어머. 그러니까 여기 주변은 되게 작아요. 연못인데 네. 여기서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용출이 되고요. 그렇지. 이 물줄기가 낙동강까지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해서 이제 그렇죠. 쫓아간 거죠. 강원도. 쭉쭉 갔더니 태백까지 간 거. 황지까지. 태백 황지까지.
그래서 여기에 제가 또 소원명당 기를 받고 싶다는 아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소원 연못이 있어요. 예. 황지 가운데에 동전 담는 그릇 2개가 있는데 여기를 멀리서 꽤 멀어요. 네. 한 5, 6m 돼요. 멀리서 동전을 딱 넣어서 꼬리에 대면 이 얼마나 기가 좋겠어요. 네. 소원을 이룬다. 보고 근데 가시면 저는 되겠죠. 지금 거기에 해바라기 밭이 있다는 게 저 상상이 안 가요. 야, 이게 사실 높이가 네. 이 마을이 있는 높이가 해발 850m.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해바라기 밭이 되는 거죠. 그 전부 기록이에요. 여기는. 크기는 얼마나 돼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축구장 하나가 2,000평 보잖아요. 네. 요 6만 평입니다. 2,000평 곱하기 얼마입니까? 이 30입니까? 축구장 30개?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구나. 그 맞나? 평원 네. 전체가 노란 빛이 되고요. 송이 수만 제가 세봤습니다. 제가 센 건 아니고요. 네. 마을 주민분들이 셌는데 100만 송이 넘어요. 100만 송이가 넘어요? 해바라기 얼굴의 그 송이들이 100만 송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는 네. 지금이 골든타임 7월 초부터 해가지고요. 해바라기가 8월 초까지가 네. 이때가 완전히 골든타임. 야생화까지 해서 태백 황지마을. 황지마을이죠. 네. 그리고 그냥 갔다가 요거만 보고 나오면 재미없어요. 원래는 여기서 되게 재밌게 해바라기 축제도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전에. 예. 코로나 이전이죠. 지금은 안 합니다. 예. 원래 이게 재밌었던 게 아침에 오픈을 보통 축제들이 하잖아요. 네. 또 기록이 하나 했어요. 오픈 시간이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오픈 시간. 새벽 6시 반에 오픈입니다. 지역 축제 중에서 새벽 어마어마한 오픈. 새벽 가장 오픈. 얼리로 네. 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질녘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원래는 뭐 당연하게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산약초라든지 전시 공연 같은 것도 많은데 지금 저 화면 잠깐 볼게요. 저희가 네. 유튜브 우리 시교라 구독하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구아우 마을이에요. 저기가 저 해바라기 밭 보세요. 저게 노랗게 지금 저게 무슨 그래픽 같은데. 저게 실사 사진이죠? 저게 예. 우리 이 SNS에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 저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늘에 파란 색깔, 밭에 노란 색깔, 네. 그리고 산에 푸른 색깔까지. 네. 구름 초록초록까지. 흰색. 야. 저게 어우러지거든요. 네. 야, 저런 사진을 누구나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밭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 요 능선을 따라가죠. 아까 해발 850m가 넘는다 그랬죠. 네. 능선 따라서 네, 트레킹이죠. 트레킹. 3.5km짜리의 네. 산책로가. 예. 그래서 산책로 주변에는 뭐 해바라기뿐만이 아니라 예. 야생화 그리고 여기가 잣나무가 있습니다. 잣나무, 잣나무 숲들. 네. 그래서 요 쥐엄시엄 한 바퀴 딱 돌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성인 걸음으로. 네. 예, 그래서 요걸 딱 보는데 사실 가기만 해도 압권이겠어요. 그냥 탄색이 절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여기도 사실 놀라운 게 있는데 해바라기 축제를 얼리 어댑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가장 이쁘게 해바라기가 딱 비치는 시간 있죠. 햇살 맞아서 노란색을 가장 이쁘게 반사시키는 타임이 예. 오전 8시예요. 여기도 산책로 주변도 다 그래요. 그때가 가장 옐로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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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리고 아침에 보면 산에 왜 이렇게 산이슬 있잖아요. 산이슬. 머금죠. 머금고 예, 빛이 머금는다. 딱 나기 때문에 약간 그 반짝임까지 있는 예. 어마어마하다. 요걸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간 김에 노란 색깔 다음에 네. 우리 이제 갑니다. 다른 색깔로. 두 번째 색깔은요? 초록으로 갑니다. 초록. 태백의 초록빛. 야, 초록초록하다. 이건 좀 매치가 돼요. 요거는 괜찮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의 산 중에 네. 서울에 있는 산과 이름이 똑같은 산이 있습니다. 매봉산이라고. 매봉산, 매봉터널도 매봉 있나요 혹시? 예, 상암에 매봉 있잖아요. 예. 여기 가시면 매봉산이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유명한 고랭지 배추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태백이 그 고랭지 그 배추를 하지 않습니까? 야, 고랭지 그러니까요. 초록색. 여기가 어울린다고 하신 우리 소장님이 또 이유가 있죠, 다. 네. 그래서 요 일대가 또 재밌는데 아까는 우리 해바라기 밭 옆에 그 또 축구 어마어마한 넓이로 네. 트레킹까지 했잖아요. 네. 여기는 여기가 배추밭 옆에 보면요. 지금 우리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옆에 보면 저 뭐가 하나 우뚝 솟아 있죠. 저 풍력 그거잖아요. 풍력이죠. 예. 저희 풍력 발전이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애칭이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그리고 정상부에 있거든요. 저게 1280m 인근인데 네. 실제로 매봉산 정상까지가 1303m. 요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저 기둥이 서 있는 저 풍력 발전이 네. 8기가 달렸어요. 8기가.
그럼 이제 태백에 가서 바람의 언덕 가주세요 하면은 아, 갑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요? 그럼요. 별로? 네. 매봉산자라고 딱 해서 저 화면 보세요. 자, 저렇게 이쁘게. 저 매봉산. 주변들이 다 배추밭입니다. 고랭지 배추밭. 예. 그냥 저기는 그냥 가시면 예. 가슴이 탁 트이잖아요. 네, 그냥 것 절로 같아요. 코로나 블루가 그냥 날아가는 그 우울한 마음들이 탁 트이면서 날아가는. 저렇게 층층이 와. 야, 이쁘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저것도 지금 그래픽이 아닙니다. 아, 그래픽 아니에요. 실제 실사 사진들이에요, 다. 사진들이에요. 예. 그리고 저 꼭대기 쪽에 보면 저 풍력 발전이 있죠. 음.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렇게 계단식으로 아. 고랭지 배추밭이 저렇게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색들이 저렇게 저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귀내미 마을이라고 하죠? 귀내미. 저기 저 옆쪽 마을이 예. 귀내미 마을이란 곳. 저기 그 어떤 거냐면 원래는 저 높은 지대도 네. 수몰이 됐었어요. 언제요? 원래 그 저기까지 어떻게 수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몰이 된 게 아니고 예. 원래 여기로 이사 오신 마을 분들이 예. 삼척에 살던 분들인데 네. 거기에 댐 하나가 건설이 되면서 아. 그 마을이 전체가 다 수몰이 됐었어요. 수몰이 됐구나. 근데 그 예. 마을 분들이 예. 굴하지 않고 우리 이사 가자. 그래서 요쪽 동네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개척 정신. 다시는 물이 있는 곳에 살고 싶지 않다. 고랭지로 올라가신 거죠. 그게 꼭대기. 귀내미 마을. 그래서 생긴 게 귀내미 마을. 예. 마을의 이름이 원래 이제 우이령이라 소우자에다가 귀자. 예. 마을의 모양이 소귀를 닮았다 이랬는데 예. 예. 어느 집에 늦둥이 아들내미 이름 본따 가지고 귀내미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묶어서 귀내미라는 한글 이름이 탄생한 거죠. 되게 복잡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네. 뭐 마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배추밭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예. 노랑과 초록의 향연을 즐기고 나오시면 돼요. 이 태백 일대.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네. 옥수수인데. 옥수수. 태백 강원도 가면 옥수수인데 옥수수는 좀 없나 봐요. 옥수수가 말이죠. 예. 없으면 안 되죠. 네. 귀내미 마을의 명물. 네. 옥수수입니다, 배추겠죠. 옥수수. 옥수수예요? 옥수수. 배추가 아니라. 여기는 배추는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배추로 있고. 만든 예. 김치는 당연히 있고요. 예. 여기서 그래서 여름에 귀내미 마을에서 네. 보양식으로 드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냉이 밥이라고 있어요. 강냉이 밥. 이게 옛날식인데 예. 그 밥이 없던 시절에 네. 쌀이 귀해. 예. 그랬는데 이제 강냉이를 쌀처럼 씹어 먹는 거죠. 네. 요 밥이 백미예요. 그래가지고 예. 요걸 만들고 옆에다가 도토리 떡하고 도토리 묵, 도토리 떡을 만든 것도 또 귀하거든요. 예. 요거를 같이 해서 드시는 거죠. 도토리 떡이요. 도토리 떡이 있습니다. 도토리 떡. 도토리 묵이 아니라. 그리고 요 인근이 원래 돌산이거든요. 네. 여기에 도토리가 많이 나는 그 상수리 나무라고 있는데 요 지천은 널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토리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면 일단 귀내미 마을에서 저 배추를 보면서 그 인근에 식당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그래서 마을에 저 강냉이밥을 먹나요? 식당들도 이런 걸 다 하고요. 네. 강냉이밥도 하고 도토리 묵도 하는데 도토리 떡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민박하잖아요. 민박하면 주무실 분들은 민박하시면 마을 주민분들이 요 밥을 해줘요. 재밌게. 강냉이밥. 강냉이밥 같은 거 해주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면 우측 하단 부분 있죠. 예. 저기가 묵이 있고요. 예, 묵이 도토리 있네요. 떡이에요. 저 옆에 있는 게 떡이에요. 저거는 이제 그 강원도 가면 드실 수 있는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이니까. 또 저거는 먹거리 이제 뭐 있습니까 이거? 그다음에 강냉이밥 말고? 이 여름에 가셨을 때 네. 특이한 거. 우리 보양식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전국의 그렇죠. 보양식을 다 훑었잖아요. 좋았죠. 추어탕 한번 했잖아요. 추어탕. 남원 추어탕. 그 추어탕에 원래는 미꾸라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에 태백이 원래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생산물 중에 미꾸라지요? 탄광이요. 탄광. 그러니까 그거 석탄이 아니잖아요.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네. 그래서 여기가 석탄이 유명한 동네가 철암이라는 그럼요. 동네. 철암. 네. 철암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 이거 팔아요. 고등어 추어탕. 그러니까 추어탕을 하는데 고등어로. 잠깐 화면 보고 네. 군심. 이거 지금 우리 고등어 추어탕?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대가 저녁인데 네. 어마어마해요. 저거. 저 숟가락 끝에 걸려 있는 저 생선 2개 있죠? 예. 저게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네요. 예. 추어가 국물 아니에요. 베이스는 추어탕이고. 추어의 맛을 내지만 저게 고등어가 다 들어갔다. 저게 원래 이제 철암이 예. 7, 80년대 석탄산업이 번성했거든요. 그때 이게 어물전이 굉장히 유명해요. 어물전. 그러니까 어물전에서 고등어. 원래 우리 광부들 예전에 네. 사셨던 분들은 돈이 좀 주물 그렇죠. 사정이 여의치 하고 않아요. 또, 목이 이게 늘 칼칼하니까. 칼칼하시고 네. 그래서 삼겹살을 많이 드시거나 예. 아니면 이 고등어 값싸고 단백질이 풍부했던 그 푸른 득의 고등어를 드셨던 거죠. 여름 보양 최고로 꼽는 게 요 일대에서
고등어 추어탕까지 딱 있으니까 드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태백으로 떠나봤고요. 네네. 노랑과 초록입니다. 야, 노랑, 색깔 여행. 해바라기밭, 네. 초록 배추밭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 기차역 추전역 추전역은 번외 855m짜리 네. 그리고 용년동굴이라고 영년동굴 옆에 같이 있으니까 잠바를 꼭 어. 점퍼를 꼭 입고 챙겨라. 헬멧을 쓰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토리 떡도 챙겨 드시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 했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샤이니의 초록빛.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큰 도움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사모님이나 자녀분들이 어떤 코멘트는 없나 봐요. 예, 없죠. 예. 그 왜죠? 대신 저는 뭐 왜죠? 제가 왜? 골프를 네? 안 치니까 제가 아. 뭐 주말에 나가서 네. 그런 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자전거 타러 갈 때도 있고 동네 뒷산 갈 때도 있고 공원 걸을 때도 있고. 네. 예. 그러나 주로 TV 시청 누워 있다. 누워 있다. 예. 그러나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예. 그 비결은 제가 끝나고 따로 들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알쓸투잡. 우리가 그동안 투자 서적도 해봤고요. 또 네. 인물도 해봤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이 더러운 세상 1인자만 기억하는 세상. 네. 그래서 이제 지독한 오늘은 성과주의. 예, 네. 2인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인자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투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2인자. 그러니까 버크셔 해더웨이의 부회장으로 있는 찰리 멍거. 아. 근데 이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고 네. 그 굉장한 독서광이고 또 이 사람이 독설가에다가 사고가 좀 단순 명료해서 그 일종의 이 찰리 멍거의 아이디어, 찰리 멍거가 쓴 주주서한들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투자자들의 사고법을 연구하는 미국의 투자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찰리 멍거가 바라보는 사고법, 생각하는 방식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투자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인데요. 그렇죠. 이 인물은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2인자 중에서는 탑 오브 더 탑. 왜냐? 그렇죠. 1인자가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이니까. 그의 동업자니까 예, 그렇죠. 2인자 중에서는 탑 예. 찰리 멍거입니다. 예. 찰리 멍거의 책들이 있나요, 국내에? 찰리 멍거가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아, 가난한 찰리의 연대기라는 책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책을 미국 밖으로 나가는 거를 허락을 하지 않아서 왜요? 제가 한번 접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출판사를 아, 통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그래서 출간하지 않고 찰리 멍거에 관해서 쓴 책이 뭐 국내에 한 번역된 책들이 한 4-5권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책인데 찰리 멍거가 쓴 책은 한 권도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은 아니고 예. 찰리 멍거의 일종의 그의 삶을 이제 조명하는. 예, 뭐 그 그렇죠? 사람이 인터뷰한 거라든가 그 사람이 투자한 종목이나 네. 또 찰리 멍거가 법률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의 대주주인데 네. 거기서 또 이 회사가 최근에 알리바바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 회사를 통해서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멍거도 주주 서한을 써요. 그렇겠죠.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음. 그 멍거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 이제 어떤 저자가 이제 쓴 책들은 그쵸. 이제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예. 찰리 멍거라는 키워드로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자, 찰리 멍거, 워렌 버핏의 오랜 친구, 현 버크셔 해더웨이의 부회장. 예. 이거밖에 모릅니다. 어떤 그쵸. 사람입니까? 이게 둘은 버핏과 멍거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오마하 같은 동네에서 컸는데 네. 나이가 한 6살 차이가 나니까 만날 일이 없었는데 버핏이 초창기에 투자 조합을 만들 때 네. 그 데이비스라고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어느 연락이 와서 당신의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버핏이 가서 그 당시 조그맣게 자기가 투자에 모아야 되는 단계니까 그 천하의 버핏도 얼마나 프레젠테이션 열심히 했겠어요. 네. 근데 그 의사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갑자기 10만 달러 내가 투자하겠다고 당신한테. 그 당시에 버핏이 운영하는 돈이 제 기억으로는 40만 달러가 50만 달러였으니까 거기에 10만 달러 새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1900 그쵸. 1960년대 60년대.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결정했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하고 비슷한 사람 내가 한 명 아는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걔를 내가 신뢰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찰리 멍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비스가 찰리 먼거랑 버핏을 소개시켜 주죠.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인물이네요. 예, 그 사람이 그 인물이죠. 사람이 인물이에요. 예. 엄청 부자가 됐죠. 네네. 왜냐면 먼거와 버핏을 같이 둘 다 투자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예. 예. 또 둘이 소개를 해줬는데 둘이 만나자마자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버핏의 딸이 한 유명한 얘기가 알았죠. 먼거 아저씨랑 몇 시간씩 통화하는데 흡사 그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 같았다. 서로 첫눈에 딱 알아본 거죠. 그런 연인은 아닌 거고. 연인은 아닌 아닙니다. 둘 다 결혼해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나 그 정도로 이 투자에 있어서는 결이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먼거가 기업 변호사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업 변호사. 그럼 로스쿨 출신. 그렇죠. 예. 예, 변호사인데 예. 사실은 이 버핏이 투자 철학을 바꾸는데 버핏이 옛날에 무조건 싼 주식을 샀었거든요. 네. 근데 먼거가 너무 싼 것만 사면 안 된다. 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주식을 사야지. 그래서 이제 먼거가 그 소개시켜준 첫 번째 그런 기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퍼라고 그러죠. 네. 주가 수익 비율이 좀 높은 주식. 그 전까지 버핏은 철저하게 동전주, PBR. 동전주. 예, 그러니까 담배꽁초 주식을 네, 한 번만 담배꽁초 빨 수, 주식. 한번 예. 빨 수 있는 그걸 네. 샀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산 주식이 지금도 이제 버크셔이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시즈 캔디라는 유명한 그 미국 서부 지역의 초콜릿과 사탕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를 예. 사실 그 기업을 소개시켜준 인물이 먼거라고 하죠. 시즈 캔디 요즘도 있잖아요. 예, 지금도 있죠. SE 예. 그 회사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는 이유가 뭐 이런 것보다도 네. 투자를 잘하려고 그러면 심리학의 죄가 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먼거의 그런데 생각이에요. 먼거는 약간 법률가 얘기지만 심리학도 좀 강했나 봅니다. 심리학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이 사람 별명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아.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예. 사회 심리학의 고전이 됐죠 지금은. 네.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읽고서 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로알드 치알디니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줘서 너무 고맙다. 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주겠다. 네. 어떤 선물을 줬을 것 같으세요? 주식? 예. 네. 어떤 주식? 시즈 버크셔 캔디? 헤더웨이. 버크 자시 그 당시 한 주당 가격이 아마 제 기억으로 1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 10주 정도로 선물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을 이해하고 특히 네. 투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공포와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면 결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낼 수 없거든요. 결국 멘탈 싸움이다. 네, 이런 멘탈 말- 싸움이죠. 네, 그래서 멘탈 싸움이란 먼거란 말 사람 많이 하죠. 자체가 이렇게 좀 심리적, 그다음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연구하는 투자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찰리 먼거인데요. 예, 아마추어 심리학자. 예, 결국 멘탈의 승부사. 예. 워렌 버핏도 한번 통화를 잡으면 3시간 이상씩 하는 그 그쵸. 인물. 예. 그가 남긴 뭐 어쩐 조언들, 그의 투자법들 하나씩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 중에서 뭔가가 매우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문장이에요. 당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네. 그리고 무엇을 당신이 아느냐 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네. 이게 이제 능력 범위라는 거거든요.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이건 그 능력 범위의 끝에 테두리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보통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나의 한계, 그렇죠. 그렇죠. 나의 그릇을 좀 알아라 이런 한계를 거네요. 먼저 알아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재미난 말 중에 하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분야가 몇 개 있어야 된다. 많을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몇 개 분야가 확실히 아는 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 외에는 그것들을 꽉 붙잡고 네. 외부의 부침에 초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막 하시잖아요. 투자를 할 때 그러지 네. 말고 네. 뭐 이를테면 내가 뭐 식품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어딜 다니게 되면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몇 번의 기회를 인생에서 꽉 잡고 네. 버티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죠. 자기 능력 범위 밖의 일들을.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늘 버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찰리 먼거가 그렇죠. 예. 예. 늘 버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에서 뭐 포트폴리오도 주식 뭐 저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저는 막 많이 사보는 편이거든요. 예. 그 옛날에. 근데 이런 것들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잔뜩 사게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얻어 걸리는 거겠죠. 얻어 걸리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고를 할 때 자기 능력을 잘 알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 나머지는 버리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투자란 것은 미래와 관계된 거다. 미래. 그렇지. 네, 미래. 투자는 과거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계된 행위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내가 그나마 미래를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날 좁혀야 된다. 생각을. 그게 나의 전문 분야인가요? 그렇죠. 이런 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게 역에 서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게. 거꾸로 투자법. 이런 네, 국내에도 네, 많은데 이런 거꾸로 얘기를 좀 투자법의 그 시작이네요. 많은 네, 거죠. 네. 이것은 이제 그 한 얘기인데 이런 그 먼 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네. 먼 거는 늘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인생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면 먼저 불행해지는 법을 먼저 파악하는 식이다. 아, 이거 좋은데요? 예, 네. 사람이 크고 튼튼해지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네. 먼 거는 우선 사업이 어떻게 기울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업이 크고 튼튼해지는 사업을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네, 네. 먼 거는 먼저 어떤 사업이 기울어지고 망하는지를 것을 아는 거죠. 그 아시는 반대가 거죠. 성공이니까. 어떤 기업이 네. 망하냐? 부채 많은 기업. 네. 경영자들이 뭐 방만하게 벌리는 기업. 그죠? 네. 이런 기업들 망하거든요. 모르는 영역에 투자하는 기업. 모르는 뭐 영역 투자 이런 것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먼 것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아 헤매지만 네. 먼 거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실패를 하는지를 또 연구를 한다. 맞아요. 이게 약간 워렌 버핏이랑 궤를 같이 한다는 그쵸. 게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하잖아요. 그쵸. 네, 워렌 버핏도 원금을 지켜라. 그러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버핏이 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투자란 성공하고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네. 투자는 실패를 줄여야 하는 게임이다. 패자의 게임이다. 네, 패자의 게임이다라는 놀라운 명언이 있죠. 그렇죠. 워렌 많은 버핏은. 분들이 네. 이제 수익률을 주식을 살 때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나한테 몇 배 수익을 줄까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희망회로. 네, 근데 네. 이게 희망은 탐욕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어찌 보게 되면. 근데 이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이거를 사면 이 회사 망할까? 이 회사가 5년, 10년에도 경쟁력이 있을까? 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뭔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거고 또 실패를 굉장히 중시해서 그 또 유명한 얘기인데 그 실패를 내가 다 해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배운다. 맞아요. 우리가 연인 간에도 예. 이제 사랑에 빠질 때는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만 안 해도 중간 이상은 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이 50대가 와서 느낀 건데 그 연애할 때 저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 그 좀 싫어하는 것만 안 했어도 더 많은 더 많은 사람은 그건 아니지만 예. 지금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예, 이게 예. 투자에도 똑같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법. 예, 네. 먼 거가 상황이 좀 명료해요, 이 사람이. 네. 말도 직선적으로 하고 음. 그리고 뭐 실제로 이 실패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네. 투자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학습과 공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요즘의 트렌드는 예, 공부는 하긴 하되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성향이다, 기질이다 이런 표현도 지금 예. 주식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찰리 멍은 어떤 입장이세요? 먼 거는 이 사람 자체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예,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독한 독서광으로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내장을 좀 알아가지고 한쪽 눈이 지금 실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책을 엄청나게 읽는 너무 읽어서 예, 유명한데 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고 네. 가장 부지런하지도 않지만 학습 기계 같은 사람들이 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투자에 크게 성공하는 것을 난 종종 본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학습 찬양, 학습 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최고의 학습 기계는 누구냐? 그게 워렌 버핏이다. 예. 워렌 버핏이 하루 일과가 7시간 내지 8시간을 거의 읽는 데 쓰거든요. 네. 계속 자료를 읽는 데 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학습 기계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타고나게 머리가 좋지도 않고 네. IQ가 좀 낮다고 이렇게 막 부지런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네. 크게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공부는 필요합니다. 예. 기질 성향도 근데 이 사람이 있지만, 얘기하는 공부가 그냥 뭐 책만 읽는 거 얘기를 하는 것이 차트 아니에요. 분석 이런 거 아니고 예. 약간 치열함도 있어야 돼요. 치열한 공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문장 제가 2개를 읽어드리겠어요. 내 평생에 걸쳐서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을 알았는데
현명한 사람치고 항상 뭔가를 읽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정말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네. 워렌 버핏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소화하는지 아마 당신들은 짐작도 못할 것이다. 네. 두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 치열하게 읽어서 자기 학습을 해야 된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네. 치열하게 읽어서 자기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독서,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네. 그리고 또 이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역할 모델의 중요성이에요. 네. 그 워렌 버핏이 대학생들한테 가서 한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나한테 알려주면 난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힐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찰리 먼거도 이 정기류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 사람들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미국에서 자기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피레침을 발명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그레엄이 이 사람의 역할 벤자민 플랭클린. 예, 네. 벤자민 네. 그 프랭클린의 역할 네. 모델이고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쓴 어떤 달력 같은 겁니다. 자기의 생활을 잘 정리하려고. 그게 가난한 찰리의 연대기란 책을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자기 자서전 제목도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존경을 했었는데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엄청나게 자기 관리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위인전을 위인전을 지금부터 좀 읽는 것이 또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예, 오늘 끝으로요. 알쓸 한 줄 예. 뽑아주시죠. 저는 그 질투를 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남들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네. 자기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묵묵히. 그렇죠. 네.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나 혼자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내가 남의 게임의 룰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길을 잃어요. 그 길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유명한 영국 속담이 있거든요. 꽃길로 포장되어 있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남들을 보면서 좋아 보이는 것이 나한테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찰리 먼거의 한마디. 질투를 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없다. 정말 없습니다. 오늘 찰리 먼거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목돈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정인의 장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한 일요일 밤 보내세요. 보내줄게 네가 지치지 않게